네, 안녕하세요. QM벤치입니다. 오늘은 마더보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 딱 패키지만 봐도 뭔지 아시겠죠? 바로 에이수스의 ROG,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스, 게이머 공화국 브랜드죠. 바로 막시무스 13, 13입니다. 히어로가 되겠고요. 마더보드 칩세트가 Z590입니다. 아직 출시되진 않았지만 인텔의 11세대 코어 프로세서 로켓, 레이크에 대응하는 그런 마더보드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예 호환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 소켓이 LGA 1200을 쓰기 때문에 500 시리즈 마더보드라도 인텔 10세대 프로세서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00 시리즈 마더보드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핫한 신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ROG 브랜드에 속한 이런 패키지는 예전부터 일관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패키지부터 살펴보고 바로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면입니다. 전면은 뭐 비슷해요. 근데 ROG가 항상 그 사선 디자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마더보드도 여기에서 여기 대각선 방향으로 사선으로 디자인이 가미되어 있고, 오른쪽에 크게 ROG 엠블럼이, 이거 프리즘인가? 잠깐 각도를 좀, 프리즘이네요. 네, 프리즘 형태로 아마 RGB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프리즘 형태로 크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ROG 제품을 리뷰할 때 항상 좋게 보는 부분이 그 브랜드 정체성을 일관성 있게 패키지 디자인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거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이 측면 디자인입니다. 네, 기존 시리즈에도 똑같이 이렇게 측면에는 빨간색으로 딱 처리가 되어 있고, 가운데에 ROG 엠블럼만 딱 하나 박혀 있습니다. 뭐 가타부타 뭐 다른 디자인이나 스펙 설명 이런 거 지저분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ROG 브랜드 제품을 구매했구나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감성적인 장치가 아주 좋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면에는 RGB LED가 어디에 점등되는지, 여기 히트싱크 부분, 그 다음에 칩셋 히트싱크 부분 점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액세서리, 그리고 주요 스펙 이런 것들이 기술이 되어 있네요. 네, 패키지는 이 정도 살펴봤고 바로 언박싱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외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패키지 여는 방식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열면은 윗면이 마치 이렇게 사선으로, 예전에 그 입체 카드 약간 보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마더보드 본체가 빛 때문에 잘 안 보이실려나? 자, 이렇게 마더보드 본체가 있고, 위에는 투명 아크릴 박스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마더보드 패키지 디자인이 사실은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는데 에이수스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고가형 제품에 한해서 이런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품부고, 아래에는 액세서리부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다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이런 거를 다 빨간색으로 처리했는데, 마더보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 매뉴얼 같은 거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좋아요. 이제 마더보드 매뉴얼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다 매뉴얼에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고. 근데 한국어가 있을까요? 역시 다 영어예요. 네. 근데 뭐 어려운 영어는 아니니까 그림이랑 텍스트 보면서 이해하신 데는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 카드가 있네요. ROG 질러줘서 고맙다. 이렇게 감사 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요새 ODD 달린 PC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소장하고 계십시오. ROG 스티커가 있네요. ROG 스티커. ROG 스티커가 굉장히 타 브랜드 대비, 타 제조사에서도 이제 자사 브랜드나 엠블럼 스티커를 제공하긴 하는데, 제일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픽셀화된 ROG 엠블럼을 픽셀화 시켜서 형상한 스티커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타 케이블, 사타 케이블 그런 거 있고, RGB 연장 케이블 있고. 이거 특이하네. 자, 요거 한번 까볼게요. 이게 그래픽카드 지지대,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주네. 좋네요. 근데 요새 나오는 케이스는 케이스 내부 액세서리로도 지지대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제공하네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파워 체인버 쪽에 위에 올려둬가지고 요거를 나사를 푸셔가지고, 이거 손으로 되나? 된다.
파워 체인버 위쪽에 딱 올려두고 이거를 싹 올려줘가지고 그래픽카드를 지지하는 그런 형태네요. 여기에 ROG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요. 이거를 기본 구성품으로 주는 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안테나가 있네요. 와이파이 안테나. 이 와이파이 안테나도 참 에이수스스럽습니다. 디자인이. 네, 디자인이 참 ROG스러운 디자인이 이렇게 있고, 이거 안테나 연결하셔서 와이파이 모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OG 스트랩. 네, 이거 뭐 전세대 마더보드에도 들어있던 거긴 한데 ROG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ROG 브랜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스트랩 활용하셔가지고 뭐 키링으로 쓰셔도 되고 뭐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액세서리 살펴봤으니까 바로 본체 외형 가시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막시무스 13 히어로의 자태입니다. 네. 에이수스답죠? 네, ROG답고 뭐 ROG다운 그런 디자인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너무 날로 먹는 설명일 수도 있는데, 이 말만큼 이 보드를 잘 표현하는 말이 제가 떠오르질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세대 막시무스 12 히어로, 제가 줄여서 이제 M12라고 할게요. M12 히어로랑 유사한 부분도 있고 또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둘을 동시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전반적으로 ATX 폼팩터입니다. 네, 표준과도 같은 그런 ATX 폼팩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선 패키지 디자인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사선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 M12 히어로 때는 한쪽 방향으로만 설계가 돼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쪽 방향에서 여기 대각선 끝방향까지 이어지는 사선 디자인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어져 있었는데, 이번 M12 히어로는, M13 히어로는 헷갈려. 이쪽 사선 방향, 그리고 히트싱크의 파인홈은 이쪽 사선 방향. 그래서 마치 에이펙스에서나 사용되던 X-쉐입, 네, X-쉐입 디자인이 히어로에도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단순 사선 디자인도 좋은데 이런 X 방향으로 디자인을 설계하다 보면 아무래도 안정감 측면에서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선이나 X나 그냥 뭐 취향 영역이고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하게, 물론 너무 디테일해서 그렇게까지 보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연 사선 디자인을 채택했을 때 히트싱크 그리고 I/O 커버 아랫부분까지 그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느냐, 저는 그런 디테일을 상세하게 살펴보거든요. 왜냐하면 ROG는 프리미엄 라인이고 또 비싼 라인업이면 이런 사소한 디테일도 챙겨야 이 제조사가 정말로 철학을 갖고 만들었구나, 이렇게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주로 보는데, 이 M13 히어로는 I/O 커버부터 히트싱크로 이어지는 각도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제가 제대로 대드릴게요. 이렇게 정확히 일치하는 이런 디테일을 잘 살려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부분, 전통적으로 디귿자 형태의 히트싱크를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평행 형태의 히트싱크를 조금 더 길쭉하게 디자인을 해서 이 부분도 달라진 부분이라 할 수 있고, 가운데에 귀엽게 히어로라는 모델명도 이렇게 표기를 해놨네요. 그래서 M.2가 어디에 들어가나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상단 여기에 M.2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M.2, 그리고 마지막에 하단 길게 있잖아요. 여기에 양쪽으로 M.2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M.2 슬롯은 총 4개고요. 밑에 있는 2개는 이제 칩세트 단에서 대역폭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PCI 3.0 SSD를 사용한다면 아랫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4.0을 쓴다 그러면 가장 최상단의 M.2 슬롯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두 번째 M.2 슬롯을 사용하시면 PCI 익스프레스 배속이 하락될 수 있다는 거, 아무래도 연동 때문에 하락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여기 우측 하단 이쪽 부분에 M.2 슬롯을 사용하시면 SATA 포트 5, 6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매뉴얼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런 주의사항을 한 번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히어로가 그 ROG 막시무스 라인업 중에서는, 물론 ROG 막시무스가 최상급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는 그래도 하위 라인업이기 때문에 좀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제 뒷면, 뒷면에 별도의 플레이트가
전혀 없이 휑하다. 네, 이런 부분의 감성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아쉬울 수 있겠죠. 그분들은 더 높은 등급을 가셔야 됩니다. 네,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ROG 막시무스니까 뭐 온보드 스위치 이런 거 이상 없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에서 우리가 LED가 어디에 나오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이 히트싱크 안쪽에 LED가 있어서 여기서 안쪽에서 LED를 방출하고 또 우측 하단에 이 ROG 엠블럼에서도 LED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이수스 과거 제품 보면은 ROG 엠블럼이 너무 위쪽에 있어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장착했을 때 ROG 엠블럼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레이아웃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측 하단으로 모는 그런 형태를 최근엔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참 신경을 써서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Z590 칩세트 마더보드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490이랑 뭐가 다르냐 그런 궁금증 가지실 수 있을 텐데 사실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기능상으로 지원되는 점이라면 이제 Z590 칩셋은 USB 3.2 Gen2 by 2 네, 20기가비트 대역폭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를 칩셋 자체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있고요. Z450은 칩셋 자체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 별도의 컨트롤러나 확장 카드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1세대 CPU를 지원하기 때문에 PCI 4.0, 네, 4.0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PCI 4.0은 490 보드에서도 지원되는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PCI 4.0을 지원하는 인텔 CPU가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거였고, 이제 11세대 로켓레이크는 PCI 4.0을 지원하기 때문에 뭐 590 보드에서는 당연히 활용이 가능하고 490 보드에서도 4.0을 지원하는 보드가 있다면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CPU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O 포트 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잘 보이십니까? 가장 왼쪽에 CMOS 클리어 바이오스 초기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USB 2.0 있고, 그 다음에 USB 3.2 Gen2. USB 인터페이스 진짜 누가 바꾼 거야, 이름. 3.2 Gen2. 그 다음에 아래쪽에 썬더볼트가 있습니다. 네, 썬더볼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모듈이 있고, 가장 오른쪽에 오디오 포트, 네, 광출력까지 있죠. 오디오 포트가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외형적으로 바로 알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과거 MCB 히어로는 I/O 커버가 이 전원부 히트싱크와 서로 분리된, 즉 독립형으로 설계가 돼서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었는데, 이번에 M13 히어로는 이 I/O 커버와 전원부 히트싱크가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즉 통짜 알루미늄, 네, 통짜 알루미늄 설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짜 구조를 가지게 되면 전원부에서 발열이 일어났을 때 방열 해소를 위한 면적이 더 넓어지게 되는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원부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동일 환경에서 전원부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MCB 히어로랑 비교를 했으니까 그건 잠시 후 테스트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과거에 MCB 히어로는 어땠는지 제가 옆에 가지고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M13 히어로는 I/O 커버와 전원부 히트싱크가 이어져 있지만, MCB 히어로는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그냥 단순 플라스틱 커버고 히트싱크랑 이어진 게 아니라 그냥 분리된 커버예요. 그래서 과거의 MCB 히어로를 저희가 벤치마크 할 때도 상위 등급 에이펙스나 익스트림 대비 전원부 온도가 의미 있는 수준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자, 이제 외형은 거의 다 살펴본 것 같으니까 히트싱크를 분해해서 전원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더보드를 시원하게 벗겨봤는데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전원부고, 뭐 다 아시죠? 전원부고, 이제 히트싱크 쪽이 여기 M.2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제가 이제 꼽아 본다면, 전세대 같은 경우에는 M.2의 히트싱크에 붙어있는 썰패드가 여기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M13 히어로는 히트싱크에도 있고, 그 다음에 보드에 밑에 쪽에도 이렇게 썰패드가 있어서 양쪽으로 M.2의 SSD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래에서 썰패드로 받쳐주고
위에서 또 서울패드로 이렇게 밀착시켜주는 그런 이중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새 M.2 SSD가 이제 성능이 높아지면서 발열도 같이 높아졌는데 그런 발열 해소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설계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부를 살펴보기 전에 히트싱크 한번 볼까요? 히트싱크가 단순히 전원부 히트싱크만 있는 게 아니라 I/O 커버까지 제가 이제 통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붙어 있어요. 다 금속으로 통짜입니다. 이거 통짜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접촉되고 있는 이 면적이 모스펫과 초크인데 전원부 모스펫과 초크에서 발생한 열을 히트싱크에서 뺏어서 최종적으로 I/O 커버까지 모두 열을 머금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열을 빼앗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전세대 대비 진보된 그런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부의 열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초크도 열이 나긴 하지만 모스펫이 정말 중요한데 이 모스펫도 딱 레이아웃에 맞게 이렇게 딱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원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전원부 레이아웃 딱 기역자 형태로 예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게 14 플러스 2페이지 네, 전원부는 14 플러스 2페이지고 근데 에이수스는 최근에 계속해서 그 전원부 출력 방식을 더블러가 아니라 이제 듀얼 아웃풋 방식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리얼 페이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리얼 페이지 개념으로 접근하면 7 플러스 2페이지 그런 규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WM 컨트롤러는 12페이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칩세트를 탑재했고요. 그 다음에 커패시터도 근데 커패시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새 마더보드가 무치색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커패시터도 약간 쥐색? 굉장히 블랙에 가까운 그런 회색으로 처리한 거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네요. 캐패시터는 니치콘의 FP10K, FP10K 시리즈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마더보드가 전원부가 상향 평준화되면서 유저분들이 캐패시터 뭐 썼는지 그 다음에 모스펫 뭐 썼는지 이런 것들을 과거보다는 이렇게 많이 따지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뭐 중국산인지 대만산인지 일본산인지 이런 캐패시터까지 많이 따지곤 했었는데 에이수스는 이제 일본산 니치콘의 캐패시터를 사용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모스펫은 고급형 마더보드가 주로 사용하는 DR모스 드라이버 모스펫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벗겨보니까 확실히 장점이 드러나네요. 무엇보다 M.2의 이중 써멀 패드 그리고 I/O 커버까지 이어진 이 히트싱크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이번 500 시리즈는 에이수스가 정책을 변경한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었냐면 저희가 직접 M12 히어로에 1900K를 물려서 테스트를 해보면 초기에는 부스트 클럭을 높게 유지하다가 일정 기간 이후에는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Z590 막시무스 13 히어로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즉 전력 제한 레벨이 기본적으로 해제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해제하지 않아도 PL2 레벨로 쭉 끌고 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잘한 결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의 400 시리즈 마더보드 때 에이수스는 인텔의 규정을 정확하게 따랐다는 이유로 경쟁사죠. 뭐 기가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에즈락보다 성능이 떨어졌어. 왜? 기가바이트나 에즈락의 고급형 마더보드들은 인텔 규정을 안 지켰습니다. 기본 상태로 두면 그냥 전력 제한 레벨이 높은 채로 즉 PL2 레벨로 꾸준히 유지하면서 클럭이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에이수스는 인텔의 규정을 따르는 바람에 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책을 바꿔가지고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저희가 이번에 직접 부스트 클럭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K사전 테스트를 했으니까 그걸 보면서 한번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더보드에 인텔의 코어 i9 1900K를 장착했을 때 블렌더라고 아시죠? 블렌더라고 프로그램을 구동했을 때 부스트 클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블렌더 테스트는 모든 코어에 부하를 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CPU 입장에서는 부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작업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세대죠. 막시무스 12 히어로를 탑재했을 때 부스트 클럭 변화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굉장히 초기, 부하 초기에는 약 4.8기가를
유지하다가 바로 소비 전력이 너무 높은데 다운시켜야겠다 라고 하면서 PL1 레벨, 즉 TDP 레벨로 전력을 다운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부스트 클럭이 약 4.1기가 4.1기가 수준에서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M13 히어로, 즉 막시무스 13 히어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한번 테스트 결과를 살펴볼게요. 자, 이게 바로 결과이고요. 막시무스 13 히어로는 부하 초기 그리고 부하 후반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4.9기가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바이오스를 기본 세팅으로 뒀기 때문에 기본 세팅에 대한 정책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스트 클럭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한마디로 마더보드의 성능이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기본 세팅 값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대에서도 기본 세팅을 MC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멀티코어 이넨스먼트, 그 항목을 이네이블로 해주신다거나 혹은 전력 제한 레벨을 수동으로 풀어주시면 높은 코어 클럭으로 쭉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은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서 전원부 온도를 확인을 해 봤는데요. 두 가지 설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1900K의 기본 설정, 그리고 다음은 1900K를 5.1기가로 오버했을 때 전원부 온도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드는 두 개를 저희가 동원을 했어요. 첫 번째는 막시무스 12 히어로, 그 다음에 막시무스 13 히어로,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기본 설정에서는 전원부 온도가 비슷합니다. 전원부 온도가 비슷한데 이거는 막시무스 13 히어로랑 10이랑 히트싱크나 발열 쿨링 수준이 비슷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막시무스 13 히어로에서는 억울한 입장입니다. 전력 제한 레벨이 높게 설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CPU가 소비하고 있는 소비 전력이 더 높은 상태예요. 그 조건을 감안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다면 동일 조건, 즉 동일 전압과 동일 클럭 5.1기가로 오버클럭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냐, 이때는 막시무스 12 히어로도 저희가 오버클럭 설정을 위해서 전력 제한 레벨을 해제했기 때문에 동일한 설정, 즉 공평한 설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막시무스 12 히어로는 78.3도, 전원부 온도가 78.3도를 기록했어요. 근데 막시무스 13 히어로는 최대 59.5도.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거의 20도 가까이 차이가 나죠. 20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전원부 온도가 낮을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전원부 컴포넌트가 차이가 납니다. 전원부 컴포넌트가 히어로가 아니지, 둘 다 히어로니까 막시무스 12보다 13이 모스펫당 출력이 더 높아요. 90A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원부 히트싱크와 IO 커버까지 하나로 이어진 그런 쿨링 솔루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원부 온도에서도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 결과까지 살펴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PL2, PL1 이 개념이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그건 잠시 후에 바이오스 세팅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인텔의 CPU 전력 제한 레벨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말씀드렸잖아요. 그중 대표적으로 PL1 그리고 PL2 이런 개념도 말씀드렸는데, 이 PL이라는 뜻이 파워 리밋 이렇게 해석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CPU 스펙을 보실 때 TDP로 표기된 전력 있잖아요. 그거는 PL1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력 제한 레벨을 해제하게 되면 실제 소비하는 전력은 훨씬 높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인텔은 내부적으로 PL1보다 높은 소비 전력인 PL2 레벨을 정해놓고 또 그것의 가이드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인텔 CPU를 부하를 걸었을 때 높은 부스트 클럭이 유지되다가 그 높은 부스트 클럭은 PL2 상태죠. 약 230에서 250W 정도 됩니다. 그렇게 유지하다가 왜 계속 소비 전력이 높지? 라고 느끼는 순간에 PL1으로 다운시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고급형 마더보드들이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냥 전력 제한 레벨을 애초에 풀어주거나 아니면 PL2 레벨로 유지하거나 그렇게 해서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에이수스는 인텔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서 성능상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오히려 말을 들어서 불이익을 받은 그런 케이스인데, 이번에 막시무스 13 히어로는 기본 상태에서도 그 전력 제한 레벨을 해제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바이오스 화면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을 확인해야 되니까 직접 바이오스의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로드 옵티마이즈드 디볼트 기본값을 딱 불러올게요. 오케이, 불러와줬고 익스트림 트위커란에 가보시면 에이수스 멀티코어 인핸스먼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줄여서 보통 MCE라고 하는데, 이 MCE가 기본값은 오토예요. 이거는 전 세대도 동일합니다. 전 세대도 기본 세팅은 오토예요. 오토의 내용은 뭐냐면 바이오스가 시킨 대로 하겠다. 바이오스 최적화된 상태에 따르겠다. 이런 말인데, 즉 전 세대는 오토로 두었을 때도 전력 제한이 가해졌다면 이번에 막시무스 13 히어로는 그것이 풀어졌다. 한번 그 결과를 살펴볼게요. 기본값을 저장한 상태에서 제가 윈도우에 진입을 해서 인텔의 익스트림 트윅 유틸리티죠. 바로 XTU를 실행해서 이 CPU가 어떻게 세팅이 되었고 작동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팅이 되고 있죠. 요새는 이 UEFI의 어떤 부팅 로고도 굉장히 고화질이 돼가지고 예쁘게 잘 나옵니다. 이런 부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부팅이 되게 느리네. 자, 포스팅이 됐고 바로 인텔의 XTU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림 튜닝 유틸리티. 이거 인텔 그 공식 유틸리티인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XTU를 실행해서 어드밴스드 튜닝 탭에 가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 코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터보 부스트 파워 맥스, 터보 부스트 쇼트 파워 맥스,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쇼트, 즉 짧은 기간에 허용할 수 있는 파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거는 PL2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터보 부스트 파워 맥스, 이거는 티피컬, 즉 부하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때 어느 정도로 파워 레벨을 제한할지, 이걸 말해주는데, 원래라면 터보 부스트 파워 맥스는 125W 정도가 나와야 되고 쇼트는 그보다 높은 200W 이상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바이오스를 기본 세팅으로 뒀음에도 불구하고 언리미티드, 즉 전력 제한 레벨이 해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막시무스 전세대 리뷰할 때도 인텔 가이드를 지키는 거는 뭐 가이드 지키는 거니까 뭐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고급형 유저들이 사용할 때는 전력 제한 레벨을 해제하거나 그렇게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꾀하고 있는데, 기본 세팅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비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대로, 물론 제 말 듣고 바꾼 건 아니겠지만 제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바뀐 거는 좋은 것 같고, 실제로 기가바이트나 에즈락의 고급형 보드들은 이미 전력 제한 레벨이 훨씬 더 상향된 채로 세팅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XTU를 살펴봐도 확실히 이 부분은 에이수스가 정책을 바꿨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막시무스 13 히어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일단은 지금 인텔의 11세대 로켓레이크가 아직 출시되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마더보드 자체의 특성만으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막시무스 히어로인데, 히어로가 기존에, 즉 전세대 대비 등급 자체가 올라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이제 전원부도 많이 보강이 됐고, 특히 모스펫 출력 암페어 부분, 그리고 전원부 발열 대책도 신경을 쓴 모습이죠. 통짜 알루미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전원부 온도도 많이 낮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고, 또 M.2 히트싱크를 4개나 지원하고, 또 뭐 재질, 구성,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확실히 등급이 올라갔다, 그리고 전반적인 완성도도 높아졌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시무스 중에서 히어로는 고급형이 아니거든요. 가장 아랫단계, 즉 보급형에 속하는 모델인데, 물론 막시무스 자체가 비싼 거예요. 비싼 놈들 중에서
그나마 아래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녀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정말 높습니다. 네, 현재 형성된 가격이 지금 오늘 시점으로 제가 아까 보고 나왔는데 최저가가 67만 원? 네, 거의 70만 원에 가까운 그런 가격대를 보이고 있어서 요새 그래픽 카드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긴 했는데 물론 시장 특수 상황도 있지만 마더보드도 정말 너무 비싸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의 품질이 높아진 건 좋지만 이 ROG마저 너무 가격이 이렇게 좀 바라보기에 너무 먼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닌지 그게 참 자꾸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제품 자체적으로는 뭐 훌륭하고 앞으로 ROG 브랜드가 꾸준히 이렇게 팬심을 얻고 또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런 꾸준한 피드백 그리고 그로 인한 개선 그런 부분 상당히 칭찬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로켓레이크가 출시되면 또 K사전에서도 뭐 벤치마크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찾아뵐 테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루머론 무슨 게임 성능이 생각보다 별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엠바고가 정식으로 해제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성능을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말이 진짜일 수도 있지만 확신할 수 없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텔의 11세대를 기원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 살펴본 Z590 마더보드 막시무스 13 히어로 벤치 매뉴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